지금부터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그 2021년 2학기 중간 발표 보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는 시대정의 배경, 작가와 작품, 그리고 의미와 비판, 그리고 이후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되겠죠. 시대 정의라는 것은 그 사전적으로 그냥 시대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르네상스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분된 기간을 분명히 정하여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건이나 환경, 인물 따위의 둘러싼 주위의 전경, 이 말을 풀었으면 어떤 시대가 시작하는 것은 그 이전 시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해결점이라든가 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물이 나타나고 그 인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술 디자인사이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이 핵심이죠. 그래서 예술을 창작하는, 그러니까 작가는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술 창작 활동에 얻어지는 작품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라고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에서의 미켈란젤로의 그 주요 작품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고 그 작품의 뭐 초기, 중기, 말기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이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를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의 작품과 중기의 작품, 말기의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조사하죠. 이건 인터넷에 다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의미와 비판입니다. 의미와 비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제시하는 작품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미술사적인 또 시대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터넷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그냥 사전적이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정리돼서 뭐 위키백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여러분한테 하나의 소스를 드리면 그 작품에 대해서 비평가라든가 그리고 잘 정리된 어떤 보고서 주로 제가 하나 컷을 시키는 건 학생들이 작성한 그런 보고서 말고 뭐 분석가들 조형 분석 또 작품에 대한 평론가 그리고 화랑 같은 데서 그 에디터,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한 소개 영상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주 함축적으로 정리돼 있고 그리고 논의가 충분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증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어떤 그 작품의 그 작가의 그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대적인 어떤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인터넷에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 동영상 같은 데도 충분히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택하는 것이 학생의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부 대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요령이라는 것은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석박사 과정의 보고서가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그 두 가지의 요소는 뭐냐면 그 좋은 자료를 찾는 겁니다. 우선 주제에 대한. 그리고 그 자료를 잘 정리하고 그것을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대 장르와 작가에 대한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왜 이 작가가 나타났는지, 이 시대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반대로 이 작가와 시대적인 이 작품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이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 아니고 앞에 자기가 보고서를 했던 내용들의 핵심 내용에 대한 기술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동감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 16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예술의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생과 부활이라는 건 과거의 것을 수급하는 것인데 그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인간 중심의 사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동양에서의 그 유교 중심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모티브가 된다고 한다면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사상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다시 불러들여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시대였습니다. 시대 배경은 5세기에 그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죠. 비잔틴은 14세기, 15세기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그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로 그 중세 종교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는 빼고 중세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봉건 사회고 그 시대가 굉장히 어떤 야만적이고 인간의 정신이 말살되고 그런 시대라고 한정 지은 겁니다. 르네상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는
그러니까 그리스 그 중세 시대가 종교나 봉건 사회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이 말살됐기 때문에 그 시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 중심의 사상이 다시 불러들여서 문해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시대다라는 거고,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종교 시대에서 가둬졌던 어떤 과학,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해부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들에 의해서 잘 반영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좌측은 해부학 사진이고요. 우측은 중세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먼 바다로 가면 떨어져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를 깼던 것이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질 때 그 변화는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충분하던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상의 발전을 통해서 그 분기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한 1000년 동안 그 어떤 다양한 인간의 철학들이 준비됐었고, 그것이 나타난 시기가 르네상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하다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3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켈란젤로인데, 미켈란젤로는 주로 조각, 여러분이 아시는 다비드상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회화를 그렸었고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화가들이었죠. 그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났고 이탈리아에서 물론 태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화가 3명이 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행정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작은 도시의 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죽었고, 그 근처에 있는 석공의 그 아주머니에게서 성장을 했습니다. 13세 때 피렌체에 그 도메니코라는 사람의 어떤 화방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시작했고, 이 사람은 그때 이미 시작하면서 천재성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는 여러분 그 왕의 어떤 권력과 능력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어떤 집안, 그 한 가문이 그 화공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건축이라든가 또 인테리어, 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 조각 이런 것들을 전문 화가나 그 사람들을 계약을 맺어서 집에 상주를 하면서 어,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메디치가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피에타입니다. 보통 피에타 하면 그 시대별로 13세기서부터 최근까지 피에타라는 많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에타, 누구의 피에타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피에타 하면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미켈란젤로는 2개의 피에타가 있는데 두 번째 피에타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에타가 나타난 건 1501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압제에 대한 피렌체 공화국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주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작성한 젊은 시절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피에타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보았지만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모든 죄인이 대신에 죽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서양인들한테 또 그리스도의 많은 교도들에게 중요한 의미는 그 예수님의 최종적인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이 후에 많은 의미를 주는데 한 예를 들면 그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 팬데믹도 지금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거를 꽤 국가의 시스템이라든가 과학으로서 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했지만 중세 시대의 그 이런 그 팬데믹 현상은 굉장한 그 뭐라고 그러나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의지할 데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4분의 1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흑사병이라는 건 그 동양의 주위에 있는 벼룩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4분의 1이 죽을 때 이 피에타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피에타도 그 시기에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전혀 정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 피에타라는 조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라는 것은 그 커다란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이. 그러니까 그것 외의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여러분한테 그냥 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조각의 특징은 이제 뭐 삼각구도고 하반이 이렇게 넓고 이런 삼각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수평 구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리가 만약에 보인다고 그러면 수직해서 이렇게 수평, 수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리가 보일 때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마를 이렇게 통해서 넓게 큰 덩어리로 형성을 했고 이런 어떤 치마의 무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리듬감이나 변화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말 발표 때 조형 분석 때 하나의 작품을 선정해서 발표할 때 조형 분석 왜 아름다운 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중심으로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1508년서부터 약 2년 넘게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천재성이 있었고 뭐 본의 아니게 그 천정화를 그리게 됐는데 2년 넘는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핫하게 그림을 남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많은 영향이 지금 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숭고한 세월이었다라는 거고요. 교황청에 위치한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인데 여기에서 콘트라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천장과 이 벽화를 그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데요. 천재는 다른 천재들과 싸웠다는 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재란 미켈란젤로를 얘기하고요. 다른 천재와 싸웠다라는 건 그 다른 천재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하인드의 스토리를 보면 이 천재적인 화가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상당한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금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말기의 피에타입니다. 미완성 작품이고요. 이게 그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자애로운 어머님의 품과 같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피에타와 그러니까 말년에 그 미완성된 이 작품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앞에 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뒤에 거는 어떤 감성적이고 그 안에 내면돼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삶의 이상을 숭고함으로써 죽음의 오감에 벗어나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 나도 구원을 통해서 축복에 이루는 말년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는 90년 세월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의 세월이지만 그의 작품으로 우리는 환희와 희망, 사랑 그리고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술적 가치고 미켈란젤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준비했고요. 뒤에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서는 10페이지 이상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 화면 구성은 우리가 그 그래픽에서 뭐죠? 편집이죠. 편집의 근본은 신문에서 나오는데 그 페이지 레이아웃은 우선 심플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화면 구성을 잘 하시고 글씨를 막 정신없이 만들지 마시고 좌측 정렬이나 아니면 중앙 정렬이나 이렇게 폰트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사례인데 우리가 목차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를 구성할 때도 항상 길게 나열하지 말고 확실한 고객의 모집 방법은 무엇이니? 라는 것에 대해서 1, 2, 3 또는 하나, 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끊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표할 때도 훨씬 발표가 수월하고 내용도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사례인데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어서 정신없게 만들지 마시고 최소한 한 가지나 맥시멈 두 가지 정도만 넣어서 페이지를 구성하세요. 잘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좌측 정렬로 해서 짧게 내용을 정리를 했고 타이틀 넣고 그림 넣고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잠깐만요.